사실 뭐 지금 전 세계 경제의 큰 축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과 미국 네. 이제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중국은 뭐 당연하겠지만 뭐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던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 감소합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줄어서 좋은가? 그럼 그렇지도 않은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줄었다라고 그걸 전부 다 그 비싼 그 미국산으로 뭐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뭐 다른 예시긴 한데 뭐 중국에서 예를 들어 뭐 샤오미나 화웨이 그런 약간 저가의 스마트폰이 뭐 수입이 안 된다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뭐 아이폰을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도 어딘가에선 그 물품을 수입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던 것들을 우회 수입이네. 예, 비슷한 가격에 이제 맞춰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베트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근데 그게 베트남이 제일 강하지만 우리나라도 중개무역 그 중개무역 같은 거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도 우회적으로 중개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네. 중국 갔다가 미국에 파는 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BL도 말이지 스위치벨 쓰고 이런 네. 이유가 바로 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이 반사기 일박에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산을 규제하면은 중국산의 공장이 베트남을 우회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조립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완제품을 갖다가 브랜드 이게 원산지만 바꿔가지고 그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교수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많이 이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실 그 중국의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생산 기지가 사실은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베트남으로 이미 다 갔죠. 이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역 전쟁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으로 이미 다 옮겨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품도 베트남 공장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럼 이제 베트남은 좋죠. 자국의 외국 공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이나 EU로 많이 수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베트남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지금도 계속 이제 베트남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엄청나게 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오죽하면 물류 기업들이 베트남에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저도 가까운 친척이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베트남이 진짜 많은 어떤 뭐랄까 이 시대의 붐을 일으키고 혜택을 받지 않나. 이제 뭐 FTA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우리는 한중 FTA, 그다음에 한 베트남 FTA, 그다음에 한 아세안 FTA.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세안 FTA가 먼저 이제 타결이 되었고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개방이 되었고, 사실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이제 교역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FTA라고 하지만 중국이랑은 생각보다 많이 개방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사실 그 베트남이라는 시장이 규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다른가 했더니 사실 베트남도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세금상의 혜택이라던가 굉장히 무슨 우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런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사실 그 우리 그 사드 문제 때 오히려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었던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좀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자국민과 자국 기업이 아니면 아무래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의외로 또 그 동남아시아 시장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이제 그렇게 잘 이제 규제에 있어서도 좀 많이 완화를 해주고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좀 보호를 해주려다 보니까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요.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본 자유화 같은 걸 해가지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걸 비율 높였잖아요. 이 베트남이 말이죠. 불과 이 10여 년 전만 해도요. 외국인이 집을 못 샀어요. 차도 못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도 거기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호치민에서 차를 못 사니까 렌트를 해가지고 저기 그 기사까지 딸리니까 그게 한 달에 250이에요. 옛날에 벌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는 250만 원이 있어야 차를 굴리고 집 렌트하는데 또 한 200. 그다음에 이제 그 밥하는 사람하고 한 3명 정도 두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생활비가 한 700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놈은 30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처럼 주재원 같이 제대로 예, 상류층으로 살려면 700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베트남도 그래서 지금 푼 거예요. 자본자유화. 그러니까 외국인이 토지도 사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요. 베트남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하면 반을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픈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베트남 여자랑 산다. 근데 이혼을 했다 그러면 올라오면은 재산을 못 갖고 와요. 그 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교육에 이제 점진적으로 열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베트남도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